삼성바이오로직스 2024년 실적을 수급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9%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8회전으로 매우 낮은 상태고요. PBR은 8.46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부분 부적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4,97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9%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더 높게 28.9%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가 23.2%더 높게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은 14.9%가 증가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36.8% 증가한 결과 영업이익은 1조 3,214억 원으로서 9.7%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2% 떨어졌습니다. 원가 생산성도 0.0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원가 회계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실질 이익보다 더 이익이 증가하는 로직입니다. 매출 증가율에 비해 재고 증가율이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992억 원으로 23.3%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4.3%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풋률은 0.7% 하락했고요. 운영 경비는 23.7%가 반대로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73으로서 전년보다 0.0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조 1,826억 원으로서 11%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388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루풋률에서 보듯이 조금씩 약간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스루풋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루풋률이 매우 높은 바이오 의약품 업종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유동제품,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조 18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282억 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년 매출 증가에 따라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도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계약자산이 있는데 23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계약자산의 투명성 증가액을 미리 좀 확인해 보면은 재무상태표상의 계약자산이 234억 6,600만 원이 증가했는데 현금이 그만큼 나가야 되는데 현금은 203억 3,400만 원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31억 3,200만 원이 더 높게 증가했는데 부풀려졌다고 할까요? 이거에는 계약자손 손상 차손이 또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하면은 4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에는 그 마이너스로 그 29억 원이 차이가 나고요. 회사의 설명으로는 이 계약자산에게는 대손상각 환입액을 잡아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금 돈이 나간 것보다도 더 잡혔다는 얘기는 대손상각을 다시 환입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좀 반대 현상이고요. 근데 이게 이 계약자산은 주석을 추적해 보면은
계약 이행 원가하고 미청구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조선업에서 있어서의 건설회사에 미청구 공사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거로 보기 때문에 스르프 분석에서는 이것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이행 원가라는 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뭐 직접 설명을 듣기 전에는 개념이 잘 안 오는데, 일단은 글자 그대로 한다면은 계약을 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이다. 일단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은 들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227억 원이라는 의미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와 저장품 사용액이 있습니다. 요거는 20.1%가 증가했고,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604억 원으로서 30.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3.7%가 증가했고요. 이 운영경비 1조 6천억 원대에서 판매관리비 3,915억 원을 뺀 1조 2,237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변동이 없습니다. 61%로 가공 비율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불변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써놓은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일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분석을 비교를 해봐야죠. 1번은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고 2번은 회사가 제시한 금액인데, 이 금액이 54억 5,800만 원이 틀리고 3년 연속 지속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뭔가 특별 원인이 있긴 있을 텐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좀 불투명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 개입은 2단계 PQ 총 제조비용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생산 재료비도 그렇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은 2022년도는 비교를 할 수가 없고 데이터가 없어서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2,606억 원이 나갔으면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2,043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563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다. 그래서 563억 원인데 이것도 결국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3,900만 원. 2023년은 1억 1,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거만큼도 좀 불투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6,056억 원이 집행이 돼서 9.8% 증가했고, 직원 수는 586명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2천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높은 거죠. 노동 생산성은 그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 생산성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나가는 비용으로 소모품비가 10.1%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42%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서 지급 수수료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한 것은 추정 계약 원가의 변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CDMO 생산 방식에서 뭐가 정산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실질적으로 실제 나중에 대금 수령을 하게 되면은 추정 계약 원가를 뭐 정산한다 이렇게 인식이 좀 됩니다. 이거를 경비에서 빼버립니다. 또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을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영 경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매출 재래비 성격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소수점 한 자리로는 뭐 동일합니다만은 4.4% 하락했어요. 수르픈율도 하락했습니다.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022년 14.8%에서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현금 버퍼는 13.8 회전이고 요 경우에 수금 속도를 보면은 좀 느리죠. 1년에 4.5회전밖에 수급을 하진 못했어요. 2023년이 제일 빠르게 수준을 했는데 이렇게 수급이 늦으면은 이 버퍼율이 좀 더 높아야 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한 25% 현금 버퍼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는 더 낮습니다. 비례적으로 보면은 매입 채무 대금 지급 속도를 저는 좀 중시하는데 이게 협력업체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금 지급 속도가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네들 수금 속도보다는 매우 늦게 돈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1년에 1.6번밖에는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금씩은 갚아나갔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어, 투명회계 과정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평가 지표가 모두 하락하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량에 의해서도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원부 재료 전액 및 핸들링 피를 환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런 가격을 좀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도 CDM 부분이 있고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발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 연구 개발만 전문으로 하고 있고 생산은 자기네들 삼성 바이오 로직스 등 CMO에 위탁해서 생산하고 있다. 요것이 이 특징인데 상장된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사실은 그 에피스가 시밀러 연구 개발에 전담하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연구소가 그 의약품 개발 연구소가 하나의 회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품 가격 추이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표로 만들어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어야 되는데 공개된 데이터가 없으므로 검증 불가능하겠습니다. 판매 매축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의 그 진도율, 실적률을 보면 119% 이렇게 그 일어났죠.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린 데는 단순 확률론적 사고방식으로 판매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경비 기준으로 했을 때 23.7%가 증가했었는데 한 20%만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1% 증가했었는데 9%만 증가한다고 2025년도에 그렇게 뭐 희망적인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느낌도 좀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 4조 원대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그 매출 재료비를 얼마나 늘려야 되냐면 15% 정도 늘려야 한 4조 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르픈율은 80% 그대로 가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보면은 한 2025년도는 4조 원대 매출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나중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계획 목표가 4조 원으로 하면은 그래도 1조 2,570억 원은 남는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1.8회였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2회전까지 해보자. 이러면은 매출은 0.2회전 상승하는데 매출액은 4조 5천억 원대로 크게 증가해가지고 운영 경비도 또 판매 노력에 의해서 더 나간다고 보고요. 그 경우에 영업이익은 1조 6천억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찬 장밋빛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판매 예측도 그 4분면 매트릭스 표가 형성이 되는데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함은 이미 확인이 된 거고요.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루프 회계는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다. GDP라는 게 사실 재고액도 그 국가 GDP에는 재고액도 플러스 증가하면은 GDP가 상승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산출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팔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재고도 들어가기 때문에 에, 이런 표현까지 인플레이션을 그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서 현금 재무지표를 별도로 뽑는데 아트만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조 7천억 원대를 벌었습니다.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이 된 돈은 2조 3천억 원대가 되겠고 최종 번 돈은 1,046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조 5,640억 원을 계속해서 크게 투자를 했습니다. 직원들 증가한 이유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으로서 채권자의 잉여현금 흐름은 358억 원으로 이자 부채가 나간 지급이자가 나간 건데 이자율은 좀 약하네요. 2.8%요. 그리고 그 부채 비율은 한 자릿수로 낮췄습니다. 이익 배당은 아직 하질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주가는 110만 3천 원으로 연초보다 15만 4천 원이 상승했습니다. PBR로는 8.46으로 26% 상승했습니다. 주주를 보면은 삼성물산이 43.06%, 삼성전자가 31.22%, 연금공단이 약 7%, 그러면은 이게 74%에서 7% 되면 81%, 그러면은 시중에 도는 거는 19%뿐이 없는데 그 중에서 또 13%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개미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6%뿐이 안 된다. 금액은 매우 높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미가 달려들기에는 너무 그 높은 그런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검찰이 붙들고 늘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습니다. 2018년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오젠 테라피우닉스와의 합작계약 약정사항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해가지고 뭐 검찰 고발 뭐 이런 거를 당했었고 2018년 11월 14일은 연결대상 범위 회계처리 오류 2012년부터 2018년분까지의 보고 기간에 이런 게 있어서 여기에서도 뭐 담당 임원 해임
재무제표 제작성, 검찰 고발 등등 뭐 이렇게 또 과징금도 부과가 된 적이 있고, 그래서 회사는 그 취소 청구 소송을 냈는데 2018년 8일에 소송을 했는데 각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일자 조치에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받았고, 여기에 증선인은 항소해가지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2차 조치에 관해서도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또 이것도 증선이가 상소를 해가지고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런 것들은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파생된 사건입니다. 핵심은 에피스 자산이 과대 계산되었다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본류보다 지류 부분으로 검찰이 끈질기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그게 요즘 뭐 무죄로 다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은 지속적으로 10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의 그 최대 그 대기업 삼성전자 등등을 공략하기 위한 외국 펀드의 끈질긴 공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용 씨가 언제까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기에서도 가늠해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결재무제표가 제작성될 수 있는데 별도 재무제표는 영향받는 게 없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전 대표이사 및 전 재무책임자가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역시 또 검찰이 항소해가지고 쭉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검찰은 2024년 2월 20일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 재무책임자는 2024년 2월 21일 위 심판 판결에 항소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사 및 관계기업 임직원이 2019년 12월 9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으로 유죄는 선고를 받았다. 증거인멸로. 그런데 임직원은 항소했는데 회사 직원은 실무자는 항소를 포기하여 증거인멸죄에 대한 집행유예형으로 확정되었다. 직원이 진실을 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증거인멸 뭔가 한 게 찜찜한 게 있습니다. 바이오가 잘 나가는 건 좋은데 그게 어디서부터 파생됐느냐 하면은 삼성물산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제일모직 합병에 그렇게 클리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남을 것 같습니다.